리금 오전에 준다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잡지사 기자로서의 네. 경험도 그건 엄청난 경험이에요. 정재승 교수도 대학 때인가 잡지 기자를 네, 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네. 나는 미술 잡지 기자 하면서 두 가지를 본 거였죠. 하여튼 글 어렵게 쓰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비평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구의 현대적 사조에 업투데이트한 거에 처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림을 그리면은 지금 뉴욕이나 파리에서 뭐가 일어났는데 그 정보만이 가진 사람이 유명한 평론가였어요. 네. 그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해 난 굉장히 회의적이었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자기 감성을 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본 전제로 됐는데 그건 없고 맨날 서양 사조가 어떻고 미니멀리즘이 어떻고 오바트가 어떻고 키네시가 내가 모르는 용어들만 그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재밌는 얘기로 하면은 중앙일보에는 쓰지 않겠지만은 저쪽은 재밌는, 내가 대학 다닐 적에 네. 백남준이 비데오 아트를 네. 창시했다라고 70년대 초에 들었어요. 처음. 네. 네. 우리 집엔 비데오는커녕 텔레비가 없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 네.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는 백남준이 비데오 발명했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데오도 텔레비도 없는데 비데오 아트를 갖고 와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 유식한 평론가인 이런 세상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그 현실과 발언을 비롯해서 젊은 작가들이 네. 이 리얼리즘 운동이 이제 민중미술 운동이 네. 일어나니까 거기에 평론가로서 활동을 했죠. 95년에 광주 비엔날레가 생긴 거가, 이건 답사기에도 썼지만은 국제전을 열려고 한 거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에 가려고 만든 전시였어요. 왜냐면 광주 민중항쟁 이후 대통령이 못 갔다고요. 광주에를 어느 대통령도 못 갔단 말이에요. 왜죠? 그 광주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아니 전두환 노태우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은 네. 가려면 가는 갈 적에 네. 그냥 가는 거보다 네. 선물을 선물도 주고 명분으로 명분. 예향이니까 그렇죠. 1년 동안에 빨리 만들어 가지고 테이프 카팅하러 가겠다. 네. 그렇게 해서 11개월 만에 이제 급조한 전시인데 지금은 아주 잘 됐죠. 네. 어쨌든 그랬는데 네. 그때가 이제는 민중미술 운동도 한 곱이 넘어갔고 네. 그렇게 원하던 민주화가 어쨌든 됐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장르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네. 그전에는 조각, 회화, 공예 뭐 이런 장르가 이제는 평면, 입체, 설치, 비데오 이런 식으로 해체가 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비평의 입장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제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평이 인상 비평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단 비평이지. 이거 잘 됐다 못 됐다. 네. 근데 나는 비평을 하면서 생각한 거가 내 식으로 얘기한 거는 비평적 증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살던 시대의 작가들이 어떤 예술적 창작 동기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비평가가 증언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는 기록은 그건 미술사적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거 또 독자를 위해서 인상 비평 쓰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이지만 진짜 비평의 일은 그거예요.
회화사를 공부하면서 단원 김홍도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은 정말 뭐 기운이 생동하고 멋있다라고 쓴 거는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김홍도가 청주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했다는 거는 그건 단원을 그럼요. 이해하는데 엄청난 그럼요. 거란 말이에요. 네. 50년 후, 100년 후 사람들이 이 80년대, 90년대 미술을 얘기할 적에 그때 내가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 쓴 글보다는 그때 신학철이는 이런 계기로 해서 이 그림 속에 이걸 들어갔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 당시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 미술사에 관한 논문과 책이 다 씌워봐야 한 500편 될까? 일제 강점기부터 배운 거가. 그리고 서양 미술사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편년사로서의 미술사예요. 몇 년도에 누가 뭘 만들었고 뭐가 있고 뭐 있는 거가 그건 기록이죠. 다큐멘트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카이브가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하니까. 그럼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문화사 하는 사람들이 문화사적 입장에서 미술사를 이제 쓴 거 당연히 역사학자들이 뭐 랑케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미술사를 독립해서 만든 거는 야곱 브루크하르트가 바젤 대학에서 처음으로 1845년인가에 미술사라는 강좌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합니다. 브루크하르트가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를 쓴 그 브루크하르트가 그리고 그 바젤 대학에서는 형식사로서의 미술사, 양식사, 스타일, 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또 비엔나에서는 비엔나 학파에서는 정신사로서의 미술사 합니다. 그 고딕 양식이 갖고 있는 정신사적인 의미, 고딕의 그 내추럴리즘은 어떻게, 내셔널리즘은 어떻게 반영됐나 이런 거 하고 하우저는 사회사로 또 파노프스키라는 사람은 아이코놀로지에서 이콘이 어떻게 그 해석하냐 이렇게 나와. 우리는 앉아가지고서는 어떤 그런 이 깊은 미학적, 철학적 사색에 들어가지 않고 편년사 중심으로 배워오는데 이것이 또 우리 근대적인 학문 체제로서 미술사는 이제 서양의 도움을 이제 받는데 서양에서 동양 미술사, 중국 미술사, 일본 미술사죠 주로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것으로 그 단계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대개 이제 편년사에서부터 그 인상 비평을 넣는 정도였어요. 근데 파노프스키가 쓴 미국 미술사학교 50주년 기념 강연의 제목이 인문학의 실천으로서 미술사라는 강의였습니다. 휴머니스틱 디스플린이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아트 히스토리의 애전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 글을 읽으니까 이 휴머니티에 관한 연구인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얘기 총 나오는 건 굉장히 복잡한데 그분 얘기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 신성에 대한 디바인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야수성에 대한 반대로 인간의 가치를 얘기해봐서 우리 인문학자는 인간적 한계를 용인하면서 인간적 가치를 실현했던 것에 대해서 추구를 하는 거다 하는 그 얘기를 쓰면서 이 인문학자는 필연적으로 역사학자일 수뿐이 없다. 그 인간이 휴머니티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사례들을 축적을 해가지고 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역사할 수뿐이 없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탐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 김윤수 선생한테 받은 것도 르네상스 화가 미술가 열전이어서 그랬는지 나는 앞으로 죽기 전까지 20명의 한국 화가의 전기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미술사 강의라고 하는 책은 그 피겨 스케이팅으로 치면은 세계 선수권 대회의 쇼트 프로그램이나 프리스케이팅 같이 지정 종목이에요. 삼국시대 다음에는 토미실러 발에 고려 나가야지
멈추고 뛸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세 바퀴 돌고 네. 여기 가서 가랑이 벌리고 그렇죠. 저기로 가서 뒤로 돌아라 뭐 그 코스로 해서 보는 거죠. 네. 그겁니다. 네. 근데 문화유산 답사기는 아이스쇼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야 갖다가 놓고. 네. 그리고 지금 국보술래 5.2매 쓰는 거 그건 갈라쇼지. 그러네. 뭐 사뿐하게 그거는 네.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거를 먼저 쓰고 네. 아이스쇼를 했으면은 더 편했는데 네. 이건 내가 아이스쇼만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내 학문적 아이덴티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이번에 6권보다 이 책을 먼저 쓴 이유도 네. 내가 차력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1년 만에 이런 책을 써낸다는 거. 네. 근데 답사기 6권 쓰기 전에 이 책을 내서 나도 이렇게 네.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것도 한다는 걸 네. 보여주고 이 아이스쇼를 해야지 네. 이 아이스쇼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네. 한 거죠. 네. 그 가장 뭐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 지금 비유한 걸로 나는 대답이 네. 됐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의 관점으로 내 시각을 네. 변화를 시킨 거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난 20년간 네. 이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낸 네.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이제 그 전 시대의 네. 그 수준 나오는 수준만큼 훌륭한 작품들이 네.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 아니면은 참 걱정스러운 걱정스럽죠. 상황인가. 내가 문화재청장 떠날 때 그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청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은 네. 100년 후에 지정할 문화재가 이 시대에 생산되지 네. 않는다는 거였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 국민 정서를 바꿔서 네. 부자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네.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 네. 것을 허락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지은 집이 상속세 3방만 맞으면은 네. 국가로 환속이 되는 건데 상속세가 6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100 갖고 있던 거가 나중에 40 되는 거야. 네. 40이 나중에는 16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안 갚겠다고 그리고 국가에다 줘버리는 거가 그게 서양의 모든 그런 건데 네.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 좌우로 사람을 나눠서 보고 네. 해오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왜 그런지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서 네. 거부감, 위화감으로 네. 몰아간 거가 있고 네. 그리고 현재 주택 그 법으로도 200평 이상의 서울에 대지 가진 사람은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가중세를 내야 네. 되고 네. 세금에 돈 내면 되지만 네. 거기에다가 멋있는 집을 지었을 적에 우리들이 저 집 멋있다라고 한 거가 아니라 이 저 오적 도적을 보는 것 사치한다. 같은 사치로 보는 거죠. 근데 일정한 사치가 들어가지 않은 그 문화유산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욕망 중에서 네. 중요한 거가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네. 편하고 또 남에게 쇼업도 보일 수도 있고 권위도 잡고 하는 것들이지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문화재가 되는 건 아닌데 네. 그것을 있는 사람들이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빌딩들도 요즘에 와갖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네. 이제는 네. 그것이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외국 건축가들도 이제 들어와서 짓는 것을 보면은 네. 수준은 이제 그 한 10년 전에 비했을 때보다 상당히 좋아질 것 좋아졌어요. 같다고 네. 봅니다. 네. 다만 우리가 세계 문화를 주도해본 역사적 경험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네. 한류가 흘러가고 케이팝이 저렇게 가도 정부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네. 우리는 문화를 수입해서 왔지 우리가 공급국이 돼본 일이 없으니까. 네. 근데 문화를 공급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괴테 인스티튜트, 알리앙스, USIS가 여기 와가지고 뭘 해도 하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이게 나가야 되는 판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 투자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이 나감으로 해갖고 우리가 얻어지는 중요한 거는
그거 자체에서 로얄티하고 입장료 받는 거가 아니고 그게 케이팝이 나가고 한류가 나감으로써 LG 테레비가 잘 팔리고 삼성 핸드폰이 잘 팔리고 현대차가 잘 팔리고 아모레 설화수가 잘 팔리고 하는 그 나라 생산품의 컨피던스를 아울러주는 데에 국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나간다고 해도 여기서 몰아야 될 뿐인데 그들이 받아갈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놓치는 것들이 적지 않이 있을 것 같습니다.